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Union in financial stabilization and in making its reforms. 미국의 회의장, 유명 정치인의 발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이 심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후 한 영상을 틀자마자 모두들 박수를 치며 그의 발언을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트럼프마저 곧바로 긴급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파커입니다. LA에서 10년째 자동차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특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이 익숙해진 저에게도 그날의 사건은 충격적이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날 아침 LA 외곽에서 시작된 산불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직업병이랄까요? 대형 사고가 나면 자동차 피해 상황을 취재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번 산불은 달랐어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땀을 닦으며 이런 산불은 처음이라고 말했죠. 불길은 바람을 타고 도시 주택가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많은 주민들이 차량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전쟁터 같았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은 대부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입에서 나오려던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10년간 수많은 사고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참혹한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촬영하며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금속 프레임까지 녹아내린 차량들 사이로 걸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에 탄 차들 사이에 멀쩡히 서 있는 한 대의 차량이었죠.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환상을 보는 건가 싶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동행한 사진기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주변 차량들은 모두 불에 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데 그 차만 마치 불길을 피해간 듯 멀쩡했어요. 약간의 그을음만 묻어있을 뿐 창문도 타이어도 온전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놀라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장에 있던 소방관도 의아한 표정이었죠.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자동차였어요. 차종은 중형 SUV로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모델이었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죠. 소방 당국 관계자가 주인분이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죠. 주변 차량들은 모두 녹아내렸는데 이 차만 살아남았다는 건 설명이 안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을 끝맺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전문가를 자처하는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조심히 손을 뻗어 차체를 만져봤습니다. 약간 뜨거웠지만 내부는 멀쩡했죠. 심지어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도 녹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방 당국 조사관 또한 이 사실을 메모하며 정말 기적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즉시 카메라를 꺼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 10년 기자 생활에서도 처음이었죠. 손가락이 떨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메모했습니다. 주변에 더 살아남은 차량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오직 이 한국 브랜드 차량만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이건 분명 특종감이었습니다. 흥분으로 숨이 가빠졌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방서 관계자와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모두 도대체 어떻게 이 차만 멀쩡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혼란과 호기심이 보였어요.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켜고 현장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산불 현장에서 찍은 그 한국차 사진이 방송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일이 커졌습니다. 제 리포트가 지역 뉴스에서 전국 방송으로 확대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인스타그램은 알림으로 가득했죠. 많은 팔로워들이 믿을 수 없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차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의심을 표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차의 우수성을 칭찬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불타지 않는 자동차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논쟁이 격렬해졌죠. 단순한 우연이라는 주장과 한국 기술력의 증거라는 의견, 그리고 조작됐다는 음모론까지 다양했습니다. 뉴스룸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사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제 리포트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니 이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지시했어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관심은 기자로서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화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번에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LA 소방국 조사관들과 여러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보험사 관계자들까지요. 그 한국차는 아직도 그 자리에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소방국 수석 조사관 마이클이 좀 더 자세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불길이 이 차 주변으로 1000도 이상 올라갔지만 이 차는 실내까지 거의 온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차체 구조와 재질이 특별한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모델의 강판과 내장재가 다른 차들과 다르다는 분석이었어요. 소셜미디어의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자동차 매체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죠. 유명 자동차 잡지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자동차 전문가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한국 자동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소방국과 자동차안전연구소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중간 보고서는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해당 차량이 화재 시험에서 어떤 차량보다 뛰어난 내화성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국차의 소유주도 찾았어요. 놀랍게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광고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구매했다는 그녀의 인터뷰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죠. 이 모든 관심 속에서 저는 더 깊은 취재를 계획했습니다. 한국차가 정말 특별한 건지 아니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인지 파헤쳐야 했어요. 이후 저는 오피스 책상에 앉아 산불생존 한국차 보도 이후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제 인생이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지역 방송사의 평범한 자동차 전문 기자였던 제이슨 파커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됐으니까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인터뷰 요청으로 넘쳐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혼자 중얼거리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제가 보도한 한국차 이야기가 이제는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었어요. CNN과 FOX 뉴스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패널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 고 말했고 다른 패널은 단순한 우연을 너무 부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는 FOX 뉴스 프로듀서였어요. 파커 씨, 오늘 저녁 생방송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워싱턴에서 정치인들도 이 이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파커 씨, 이 한국차 사건이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어떤 식으로요? 진행자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원경제위원회 회의 영상이었어요. 한 정치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차 관세 낮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차보다 튼튼한데. 그의 말에 회의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그 말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이었고 수입차와의 경쟁은 늘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이죠. 방송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소셜미디어는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해 언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차 기술 인정할 수밖에 없군. 이라는 그의 발언은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이 한 문장으로 논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의 언급 후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한 진영에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고 주장했고 다른 진영에서는 미국 제조업을 폄하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울렸어요. CNN, MSNBC, FOX 뉴스 모두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저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동차 전문가로서 사실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한편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차의 내구성에 대한 분석이 시작됐다고 해요.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한국차의 강판과 내구성이 확실히 다르다. 미국 차보다 강하다니 인정할 수 없어. 미국 자동차 엔지니어 협회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모든 자동차는 동일한 안전 기준을 통과한다. 한 번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차 딜러십의 문에 전화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LA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그 불타지 않는 한국차 이야기를 보도한 기자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제 다음 임무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는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한국차 제조사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산불 생존 차량의 구조, 재료, 생산 공정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차의 내구성이 정말 특별한 건지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발신자 불명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산불 생존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구조도와 제작 공정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죠. 자료를 살펴보니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보였어요. 전화기를 들어 동료 엔지니어 마이크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크, 이거 봐야 해. 이 차는 일반 차량과 달라. 마이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문 기자 데니얼, 소재 공학자 리사까지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분석하며 토론했어요. 이 특수 강판의 용융점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아. 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재는 난연성이 뛰어나고. 데니얼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직접 확인해야겠어. 문서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봐야 해. 마이크가 말했죠. 그래야 확실한 기사를 쓸 수 있어. 며칠 후 저희 넷은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던 한국차가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했죠.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한국차가 진짜 특별한 걸까?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테스트해보면 알겠지. 그렇게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한국 자동차 회사 대표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파커 씨,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간단히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중 많은 수가 우리가 조사하러 온 그 브랜드였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에게 우리 기술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커 씨. 저희가 어떻게 차를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 김민수는 우리 일행을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연구소를 지나 실제 자동차가 생산되는 곳으로 들어섰어요.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장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김 소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메인 생산 라인을 소개했습니다. 거대한 로봇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차체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각 공정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많은 인력이 검수하는지 물었어요. 김 소장은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눈과 손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특히 중요시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소재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리사가 특히 관심을 보였죠. 한국 엔지니어가 특수 강판을 보여주며 일반적인 자동차 강판보다 약 30% 더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리사가 이런 특성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특수 열처리 공정과 나노 코팅 기술의 결합이라며 자사만의 특허 기술이라고 답했어요. 우리는 이어서 내구성 테스트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차량을 극한의 조건에 노출시키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재 시뮬레이션, 압착 테스트, 충돌 실험까지. 미국에서도 물론 이런 테스트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강도와 빈도가 훨씬 높아 보였어요. 엔지니어가 1100도의 화염에 5분간 노출된 후의 차량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외부는 그 흐름으로 검게 변했지만 내부 구조와 승객 공간은 거의 온전했어요. 데니얼이 이것이 LA 산불과 비슷한 조건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세계 각지의 극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다며 북극의 혹한, 사하라의 폭염,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산불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어요. 품질관리센터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완성된 차량 중 무작위로 선별의 100가지가 넘는 항목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미세한 도장 흠집이나 1mm 이하의 조립 오차도 발견하면 전량 재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는지 물었어요. 김 소장은 웃으며 이건 기본이라며 자사의 철학은 완벽함을 넘어선 완벽함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재 연구센터의 최첨단 실험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한환경 대응 내장재 연구였습니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내열성이 5배 이상 높은 소재를 개발 중이었어요. 모든 시설을 둘러본 후 우리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마침내 마이크가 침묵을 깨고 이런 공정을 거쳤으니 당연히 튼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 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품질 관리라며 특히 소재 연구가 놀랍다고 했어요. 데니얼은 메모장에 빠르게 필기하며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닌 시스템적인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것이 LA에서 본 기적 같은 광경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기상해 김 소장이 언급한 극한 테스트 시설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시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평범한 연구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리미트 브레이커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을 만들어 차량의 한계를 시험하죠. 김 소장의 설명에 우리 모두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화재 저항성 실험이었어요. 특수 제작된 챔버 안에 실제 완성된 한국차 한 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설명했어요. 이 테스트는 실제 산불 상황을 재현합니다. 온도는 최대 1200도까지 올라가며 약 10분간 지속됩니다. 우리는 방열 유리로 된 관찰실에서 테스트를 지켜봤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자 챔버 내부가 순식간에 붉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온도계는 빠르게 상승했고 곧 1000도를 넘어섰습니다. 마이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가 견딜 수 있을까요? 김 소장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이 지났을 때 불길이 사그라들고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부는 검게 그을렸지만 차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내부였습니다. 엔지니어가 문을 열자 시트와 대시보드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리사가 감탄했어요. 이런 고온에서 내장재가 살아남다니. 다음 테스트는 충돌 실험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충돌 테스트보다 50% 더 강한 충격을 가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했어요. 차량이 벽을 향해 시속 80km로 돌진했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정면이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A필러와 캐빈 구조는 거의 변형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복합 극한 환경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고온, 저온, 습도, 염분, 진동 등 다양한 환경 요소를 번갈아가며 차량에 가하는 것이었어요. 보통 차량은 2주 정도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한국차는 8주가 지나도 주요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험 데이터와 영상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화재 테스트의 결과는 LA 산불에서 목격했던 현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강판과 내열 내장재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데니얼이 감탄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 우연이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였어. 마이크는 노트북에 데이터를 분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차량도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만 이건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야.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초극한 충격 테스트였어요.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강도의 물리적 충격을 가했지만 차량의 핵심 구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특수 구조와 소재의 결합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저녁, 김 소장과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를 전통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오늘 본 테스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저는 김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한의 테스트를 하나요? 일반적인 안전 기준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김 소장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강렬했어요. 우리는 고객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안전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미국에 전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LA 산불에서 살아남은 그 차가 우연이 아닌 한국 자동차 기술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보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데니얼은 영상 자료를, 리사는 기술적 분석을, 마이크는 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담당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LA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송국으로 직행했습니다. 편집장 브라이언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커, 어떻게 됐어? 한국에서 뭘 발견했지? 편집장에게 영상과 자료를 보여주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대단한데. 특집 방송으로 내보내자. 이틀 후 저희 탐사 보고서가 전국 방송으로 나갔어요. 한국차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기술력의 결과다. 이 문장으로 시작된 보도는 한국에서 직접 본 테스트 장면과 기술적 분석을 포함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반응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차 기술력이 트렌드에 올랐고 자동차 관련 포럼들은 활발한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소비자가 댓글을 남겼어요. 이제 한국차 타야겠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다른 이는 내 가족을 위한 다음 차는 한국차로 결정했다. 라고 했습니다. 방송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다양한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CNN, FOX 뉴스, 그리고 주요 자동차 매체들까지. 저는 모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자동차 판매 데이터에서 나타났어요. 우리 보도 이후 단 2주 만에 한국차 브랜드의 미국 내 판매량이 30%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준 그 모델은 딜러십에서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였죠. 소비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어요. 안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타는 차라면 화재나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를 선택하고 싶다. 는 의견이 많았죠.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침묵을 깼습니다. 포드의 대변인은 우리도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GM은 소비자의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가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눈을 뜬 상태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자동차 구매 패턴이었어요. 과거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차량 선택 시 디자인, 성능, 가격을 주로 고려했다면 이제는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 자동차 안전평가 기관들도 기준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안전 테스트는 일상적인 충돌 상황만 고려했지만 이제는 산불이나 홍수 같은 극한 상황도 평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미국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차 미국 지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파커 씨, 저희 본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력을 더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제 임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광고나 홍보가 아닌 실제로 제가 직접 확인한 기술적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차 미국 지사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글로벌 안전 캠페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객관적인 기자의 시각으로 그들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제 본업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보도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미디어에서도 한국차의 내구성을 집중 조명했어요. 특히 유럽 자동차 안전평가 기관이 실시한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 한국차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판매량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미국에서만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유럽에서는 60%, 호주에서는 무려 70%까지 판매가 늘었습니다. 한국차 공장들은 24시간 풀가동해도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흥미로운 것은 소비자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성비 좋은 대안으로 여겨졌던 한국차가 이제는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갖춘 선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어요. 소비자 조사에서 다음 차로 어떤 브랜드를 고려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 브랜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한 업계 원로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들이 만든 새로운 안전 기준은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명차 브랜드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한국 소재 회사와 협력을 시작했고, 미국 제조사들은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디자인, 성능, 편의사양이 주요 경쟁 포인트였다면 이제는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판매 포인트가 됐어요. 산불, 홍수, 극한 기후에서도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은 국가 브랜드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글로벌 브랜드 평가 기관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력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동차 안전 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여러 국제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제가 보도한 내용이 실제로 사람들의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이었어요. LA 산불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저는 그 한국차의 소유주였던 가정주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한국차로 바꿨어요. 이웃들도 대부분 한국차를 선택했고요. 돌아보면 그 작은 우연이 저희 인생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대의 차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사건이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것이죠.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해 신기술 개발 현장을 취재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단순히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들의 다음 목표는 100% 탄소 중립 생산과 완전 재활용 가능한 차량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역사상 가장 극적인 위상 변화를 목격한 저로서는 앞으로 어떤 혁신이 이어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세계인들이 이제 한국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이켜보면 처음 LA 산불 현장에서 그 멀쩡한 한국차를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단순한 자동차 기술을 넘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품질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자동차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많이 성장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 책상 위에는 그 산불에서 살아남은 한국차의 작은 모형이 놓여 있어요. 매일 그것을 보며 저는 우연이 아닌 노력과 헌신이 만드는 기적의 힘을 떠올립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가르쳐준 이 값진 교훈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가정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이죠. 심지어 미국의 한 교수는 한국의 시스템은 이제 미국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미국에서 아들 노아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시아에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항상 속으로 아시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국인들은 다소 거칠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한 번은 쇼핑몰에서 한국 식당 앞을 지나가다 코를 찌르는 마늘 냄새와 고추 냄새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한국 음식은 지나치게 강한 향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런 강한 향의 음식을 즐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죠. 노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그런 문화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한국인이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한 사건도 있잖아요.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미친 인간이 총기를 난사를 하나요? 그 사건 이후로 한국인들은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편견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가끔 태권도 같은 무술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태권도 같은 무술이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든다고 확신했거든요. 이런 편견이 자신에게는 당연하다고 믿었고 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노아에게도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은연중에 말하곤 했죠. 같은 인종인 우월한 저희 백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이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노아 때문이죠. 노아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거든요. 누군가 말을 걸면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노아는 학교에서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소풍이나 파티에 초대받을 때 노아는 항상 빠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언제나 식당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죠. 가끔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어 불편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런 즐거운 추억이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노아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노아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으면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을 더듬는다고 하셨습니다. 발표는 아예 하지 못했죠. 선생님께서는 노아가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후회가 되고는 합니다.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급히 노트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저는 큰 충격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노아가 몇몇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노아의 책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붓고 있었죠. 노아의 점심 도시락은 이미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노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 아이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지만 노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노아를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니? 물었을 때 노아는 눈을 피하며 괜찮아요. 엄마라고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노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울었어요. 내 소중한 아이가 매일 이런 공포 속에서 학교에 가고 있었다니.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에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노아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노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권도라니? 내 아들이? 노아는 내 표정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태권도를 배우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준 유일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지민은 노아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맞서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노아가 그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말해주는지 서운했어요. 노아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민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태권도라니. 한국 무술이잖아요. 제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던 문화권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하고 난폭한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제 아들이 버텨낼 수가 있겠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뉴스에서 봤던 과격한 시위 장면이 떠올랐어요. 격렬하게 소리치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이를 맡긴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노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는 아이의 마음보다 제 편견이 더 컸죠. 제 머릿속에서 태권도는 여전히 폭력적인 무술이었고 한국 문화는 낯설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지민이가 말하길 태권도는 단순히 싸움을 가르치는 게 아니래요. 자신을 통제하는 법도 배운대요. 노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제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안 된다고요. 하지만 노아의 끈질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의 거듭된 부탁에도 저는 여전히 태권도를 배우는 것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불신, 그들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노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 앞에서도 가만히 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에 대한 제 반대 앞에서는 예전과 달리 강한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한 번만 태권도장에 가보면 안 될까요? 결국 저는 노아의 간절한 요청에 저는 마지못해 태권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어요. 태권도장에 도착하니 예상과 달리 쇼핑몰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렷, 경례 라는 구령과 함께 일제히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되고 허름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내부는 깔끔했고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바닥은 푹신한 매트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한글로 쓰인 태권도 정신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어둡고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밝고 활기찬 공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 여자 수련생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하얀 도복을 입고 띠 색깔별로 줄지어 차분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으며 사범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작은 성취에 서로 격려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 사범님은 띠가 태권도의 단계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어요. 흰 띠부터 시작해서 검은 띠까지요. 아이들의 발차기 동작에는 저항이나 공격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중력과 규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태권도 자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태권도장 사범 김성훈이라고 소개했어요.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저는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을 수양하는 과정이죠. 태는 발, 권은 손, 도는 정신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을 배웁니다. 김사범의 말에도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래, 말은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차기와 주먹 찌르기가 어떻게 정신 수양과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노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눈빛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노아의 눈에서 희망을 본 그날 이후 저는 마지못해 태권도를 배우도록 허락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노아를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솔직히 노아가 금방 흥미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곧 노아도 제 편견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첫 수업날 노아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하얀 도복을 입고 맨발로 매트 위에 섰지만 그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노아는 처음에는 태권도의 기본 동작조차 따라하기 어려웠어요. 다른 아이들이 발차기를 할 때 노아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김사범의 지시를 따라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동작을 해야 했지만 노아는 박자를 놓치곤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아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거실에서 배운 동작을 연습할 정도였죠. 처음에는 비웃으려고 했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연습을 거듭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등이 펴지고 걸음걸이가 좀 더 당당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바닥을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정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노아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노아의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최근에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고요. 소극적이던 아이가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전히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노아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노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잭이 또 내 점심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만해라고 말했어요. 크게 소리치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요. 김사범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노아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말했고, 놀랍게도 이를 본 아이들은 점점 노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태권도장에서의 훈련은 단순한 신체적 단련이 아니었어요. 김사범은 기술뿐만 아니라 끈기, 인내, 예의,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매 수업 시작과 끝에 하는 인사, 사범과 선배들에 대한 공경,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태도 등을 배웠어요. 점점 더 노아의 태권도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노란띠 심사를 통과했을 때 노아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띠의 색깔이 바뀐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실을 맺은 성취감이었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태권도장에서 시범을 보이는 날이 있었어요. 긴장된 표정으로 매트 위에 선 노아를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시범이 시작되자 노아의 표정이 변했어요. 집중력이 느껴지는 진지한 눈빛, 정확한 동작, 그리고 힘찬 기합까지.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싸울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김사범의 말이 생각났어요. 진정한 태권도는 마음의 수련이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노아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제 편견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들의 변화를 점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여러 번 깨워야 겨우 일어나던 노아가 이제는 알람 소리에 스스로 일어나 아침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바른 자세로 앉아 식사 예절을 지켰어요. 밥을 먹기 전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기특했습니다. 노아는 집에서도 밝아졌어요. 전에는 늘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이제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제게 태권도에서 배운 것들을 열심히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그의 눈은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노아가 스스로를 더 돌보려 했다는 점이에요. 방을 정리하고 샤워 후에 젖은 수건을 잘 걸어두며 옷도 스스로 골라 입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노아가 식탁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승급 심사가 있어요. 노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했습니다. 노란띠에서 초록띠로 승급하는 심사라고 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심사 전날, 노아는 거실에서 계속 폼을 연습했습니다.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정확해졌고 기합 소리도 힘이 있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진지한 태도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승급 심사 날이 되었어요. 태권도장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학부모들이 벽을 따라 서서 자녀들을 응원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태권도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심사가 시작되었고 노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매트 중앙에 선 노아는 제가 알던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품새, 그리고 격파까지 모든 동작을 집중하며 수행했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 노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김 사범님이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새로운 띠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침내 노아의 이름이 불렸어요. 노아가 김 사범님 앞으로 나가 정중히 인사하고 새로운 띠를 건네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노아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을 때 그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태권도가 노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동안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권도는 노아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감과 책임감,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심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아는 계속해서 심사 과정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심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태권도를 통해 강해진 것은 노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굳게 믿었던 제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노아가 학교에 간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태권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권도의 역사, 철학, 그리고 그것이 가르치는 가치들. 검색할수록 제 무지함이 부끄러워졌어요.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정신력을 변화시키는 수련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신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을 강조했어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이 태권도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글들을 번역해 읽으면서 그 문화에 담긴 깊이에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무시했던 한국 문화가 이렇게 풍부한 철학과 지혜를 담고 있다니 제 자신이 너무 편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권도장에 노아를 데려다 줄 때마다 전보다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아이들이 인사하는 방식,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모습들. 그것들이 모두 태권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이 끝난 후 김사범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제가 먼저 다가가 노아의 발전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사범님은 미소 지으며 노아의 노력을 칭찬해 주셨어요. 태권도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아 군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태권도장의 다른 학부모들과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들도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 희망, 그리고 사랑.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였어요. 지민의 어머니인 박 여사와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저를 한국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식당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향신료와 맛이 어색했지만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그 풍미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는 각 음식의 의미와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도 점차 사라졌어요.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과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졌던 불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위험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의 수업을 지켜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태권도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과 자기 절제를 기르는 수양 과정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이 명상하는 시간, 서로 존중하며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태권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다른 문화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노아를 통해 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편견의 무게를 내려놓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노아와 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아는 태권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처음 태권도장에 갔을 때의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파란 띠를 하고 있었고 도장에서도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노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에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귀고 기쁜 일이 있어도 조용히 넘기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관계, 자신의 고민까지 저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상의 대화가 우리 사이에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어요. 무엇보다 노아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태권도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방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에게 단호하게 대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아이가 또 내 책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 물건이니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께 말씀드릴 너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책을 돌려주었어요. 노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폭력이나 큰 소리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평화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제는 노아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생활하며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노아의 변화를 눈여겨보셨어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도 자신 있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반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노아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리사인 저는 아들의 변화가 놀랍고도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 때문에 반대했던 태권도가 노아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했던 아들의 결정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노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도 태권도를 배워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해? 노아의 눈이 크게 빛났습니다. 그는 즉시 도장에 가서 김사범님과 상담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도 도복을 입고 수련생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장 기초적인 동작부터 시작했지만 노아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이제는 아들이 제 스승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편견과 오해를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저는 노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은 이제 함께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연습하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한 노아,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며 변화한 저는 이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심지어 지민이네 가족과 함께 한국 문화축제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신체 기술이 아닌 강한 마음과 정신을 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에게도 저에게도 큰 가르침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바꾼 것은 단순히 노아의 자세나 자신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한글에 대한 비밀 연구 자료가 발견되면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연구에 일본 정부가 가담했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밝혀지자 결국 사람들은 분노했고 진실을 밝히라는 시위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저명한 교수는 용기를 내어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高木俊夫さんの墓前にお墓参りをさ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노 아카리입니다. NHK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부 PD로 일하고 있죠. 저는 항상 제 직업에 만족해왔습니다. 우월한 일본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역사와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요즘 이런 저를 너무 짜증나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항상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중국과 일본 문화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특히 그들의 문자인 한글은 단순하고 조잡해 보였죠. 일본의 아름다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에 비하면 그들의 언어는 그림 그리다 만들어낸 낙서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언어를 배우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니 이게 바로 다 그 시끄러운 케이팝과 멜로만 주구장창 써대는 한국 드라마 때문이에요. 일본의 이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쓸데없는 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게 말이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을 보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인가 싶었는데 확실히 일본인이 맞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차라리 영어나 중국어면 모르겠어요. 여러모로 쓰일 데가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글이요? 정말 시간 낭비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일본의 문화들을 모방하기만 하는 그런 나라를 숭배하다니. 이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 일을 막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본 디지털화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 들른 날이 말이죠. 저는 도쿄의 명문대학 기록보관소의 오래된 서가 사이를 걸으며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특유의 정적 속에서 저는 집중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시다 교수의 안내로 30년간 접근이 제한되었던 특별 보관실에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대부분 컴퓨터 기술 발전과 일본어 디지털화에 관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적 우수성을 확인하는 자료들이 가득했죠. 그때였습니다. 가장 구석진 서가 아래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상자들과는 달리 공식 분류번호가 없었고 희미한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접근 제한, 문화청 직접 관할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문화청이라니.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제 외할아버지께서도 문화청 고위 관료로 오랫동안 일하셨거든요. 일본 전통 문화를 지키시며 한국과 같은 열등한 문화권에 대해 항상 경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는 일본뿐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저는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누런색으로 변한 서류 뭉치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문서를 살펴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서 상단에는 일본 정부 공식 도장과 함께 제 외할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미즈노 게니치, 제 어머니의 아버지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문서 본문은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니, 그 조잡하고 단순한 문자였어요. 외할아버지가 왜 한글 문서에 서명을 했을까요? 불쾌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한국은 항상 일본을 모방하며 질투해온 열등한 나라였어요. 그들의 문화는 깊이가 없었고 역사적 업적도 보잘것없었죠. 그런 나라의 문자를 외할아버지가 연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열등한 문자를 외할아버지가 연구할 수 있지? 이시다 교수는 이 문서가 80년대 말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문자책의 효율성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큰 비밀이 이 상자 안에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문서들을 복사해 가방에 넣었어요. 가슴속에는 불안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한글 문서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30년 동안이나 접근이 금지되었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와 그들의 문자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한글 번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에서 한글 번역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었어요. 손떨림을 감출 수 없었죠. 평소라면 한국어를 번역할 이유조차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이 문서는 무언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테니까요. 번역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하나둘씩 일본어로 변환되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시대 문자책의 효율성 비교 연구 최종 보고서. 이 문서는 1987년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연구였어요. 컴퓨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문자체계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효율성을 가지는지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까지 비교 연구했더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연구 결과표를 보며 숨이 막혔어요. 디지털 처리 속도, 저장 공간 효율성, 인공지능 학습 용이성 등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일본어를 포함한 다른 문자체계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일본어보다 최소 3배 이상 효율적이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도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열등한 나라의 문자가 어떻게 우리 일본어보다 뛰어날 수 있죠? 이건 분명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메모였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공개할 경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국가적 자존심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 자료의 기밀 유지를 결정함. 모든 관련 자료는 폐기하고 연구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평생 비밀 유지를 요구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니요. 저는 지금까지 일본이 모든 면에서 아시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특히 한국은 늘 일본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문서는 그 모든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분노인지 혼란인지 모를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문서 더미를 뒤적이다 보니 실제 테스트 보고서도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로 동일한 프로그래밍 작업을 수행한 시간을 비교한 차트였죠. 한글로 작성된 코드가 일본어로 작성된 것보다 처리 속도가 3.7배 빨랐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외할아버지의 개인적인 메모가 있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종대왕의 창제 원리가 500년 전에 이미 현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은 경이롭다. 그러나 일본의 현 상황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적 자존심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에 대한 우월성을 유지해야 한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 진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겠죠. 일본 정부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도 30년 넘게 숨겨왔다니요. 그것도 국가적 자존심과 한국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문서들이 담고 있는 진실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요. 게다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집은 도쿄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일본식 정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머니는 제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문서 복사본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진실은 말해야 했어요. 어머니께 도쿄대 기록보관소에서 외할아버지 관련 문서를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아마 무언가 예감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견한 문서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 일본 정부의 은폐 결정,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역할까지. 설명을 마치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치셨죠. 외할아버지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서를 거칠게 잡아채셨어요. 이건 조작된 것이라고.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아버지는 일본 문화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야. 아버지가 한국의 무언가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했을 리 없어.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런 문서를 들고 왔다는 사실에 실망하신 듯했습니다. 이런 문서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 가문의 명예도 생각해야지. 가족의 명예.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미즈노 가문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외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고 일본 문화 보존에 기여한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문서는 그 모든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어머니가 부정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컸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제가 믿어왔던 일본의 우월성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과 외할아버지가 그 은폐에 관여했다는 사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 사이에서 괴로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을 마주해야 했어요. 설령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할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셨을 일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야 했죠. 그들만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문서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마지막 희망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던 다카하시 쇼타로 교수였습니다. 은퇴 후 교토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교토행 신칸센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평생 믿어온 일본의 우월성이 무너진다면 제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교토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려 산속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의 집은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전통 일본 가옥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남성이 나왔습니다. 흰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다카하시 교수는 제 방문 목적을 듣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경계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저를 집 안으로 초대한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왔습니다. 게니치 미즈노의 손녀딸이라는 말에 다카하시 교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이 넘게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말했죠. 교수는 1987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컴퓨터 시대를 대비해 세계 각국의 문자책의 효율성을 비교 연구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어가 가장 효율적일 거라 예상했지만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의 대응이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한글의 우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나 한국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일본의 자존심과 한국에 대한 경쟁심이 진실보다 우선시되었던 거죠. 교수는 방 안쪽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문서 뭉치를 꺼냈어요. 원본 연구 자료였습니다. 교수는 이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연구자로서의 양심 때문에 몰래 보관해왔다고 했죠. 이건 당신 외할아버지에게도 큰 고민이었소. 미즈노 씨는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어요. 그 후로 그는 이 일을 평생 후회했소. 교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진실을 알리려 했다니 어머니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카하시 교수는 외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외할아버지는 사망하기 직전에 나를 찾아왔소.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면 제대로 알려달라고 부탁했지.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군. 교수는 모든 연구 자료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 실험 결과표, 회의록까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제 손에 있었어요. 교수의 진심 어린 후회와 고백은 제 내면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가 말한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진실은 결국 물과 같소. 아무리 막아도 새어나오게 되어 있지. 3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세상이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교토를 떠나는 기차 안에서 교수가 준 자료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결정하는 것. 그러나 먼저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해야 했어요.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무엇이 또 잘못되었을까요? 도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다카하시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연구 결과가 정말 정확하다면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을까요? 한글이 정말 디지털 환경에서 일본어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누군가의 말이나 오래된 문서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NHK 다큐멘터리 PD로서 직접 사실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계획을 세웠어요. 현대 기술로 다시 한번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효율성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인 나카무라 히로시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현재 도쿄공대에서 인공지능 언어 처리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민감성을 고려해 모든 내용을 말하진 않았어요. 단지 다큐멘터리를 위한 연구라고만 설명했죠. 히로시의 연구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교수에게 받은 1980년대 연구 방법론을 참고해 새로운 실험을 설계했어요.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일본어와 한글로 준비하고 컴퓨터 프로세싱 속도, 메모리 사용량, 인공지능 학습 효율성 등을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텍스트 인식 속도였어요.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일본어와 한글 문서를 스캔해 디지털화하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글 문서가 일본어보다 평균 2.8배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저장 공간 효율성이었어요. 같은 내용을 담은 텍스트 파일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한글 파일이 일본어 파일보다 약 3.1배 작았어요. 이는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하는 속도와 정확성을 비교했습니다. 똑같은 AI 알고리즘에 일본어와 한글을 학습시켰죠. 한글을 학습한 AI는 일본어를 학습한 AI보다 학습 속도가 3.7배 빨랐고 정확도도 훨씬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호환성을 테스트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한글과 일본어를 사용했을 때의 효율성을 비교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코드가 일본어로 작성된 코드보다 처리 속도가 3.5배 빨랐고 오류율도 현저히 낮았어요. 실험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일본어보다 평균 3.3배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는 30년 전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했어요. 다카하시 교수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결과를 확인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정체성,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평생 배워온 한국에 대한 편견까지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이상적인 문자체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제 편견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일본어 간판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복잡한 가나와 한자로 이루어진 우리 문자가 아름답긴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열었어요. 호기심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인정하는 첫 단계였을까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 문자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과 한글에 대한 선입견 없이 바라보니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체계가 보였어요. 왜 디지털 시대에 이 문자가 효율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직접 검증까지 마친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숨겨진 진실, 디지털 시대의 문자 효율성으로 정했어요.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보다는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안을 들고 NHK 다큐멘터리 부서 회의에 참석했어요. 부장과 선배 PD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관심 있게 들었지만 한글의 우수성과 일본 정부의 은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다나카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잠시 후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내용은 방송하기 어렵다고. 특히 정부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NHK의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이유였어요. 다른 선배 PD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방송 규정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한일 관계가 예민한 시기에 이런 다큐멘터리는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심지어 일부는 자료의 신뢰성까지 의심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와 검증 결과를 제시했지만 회의 결론은 보류였어요.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쓰레기통에 기획안을 던졌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다나카 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지금 일본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리고 놀랍게도 제 외할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경험을 언급했어요. 미즈노 게니치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다며 때로는 진실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장의 말은 이해가 됐지만 30년이나 묻혀온 진실을 더 감출 수는 없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전면적인 공개는 어렵더라도 진실을 알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며칠간 고민 끝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NHK 직속 상관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외부 전문가들에게 점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급격한 폭로가 아닌 학문적 논의를 통해 진실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바랐습니다. 먼저 대학 시절 선배인 사이토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도쿄대 언어학과 교수로 정직하고 학문적 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사이토 교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런 연구가 학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어요.
다음으로 NHK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 PD 3명에게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증거를 검토한 후에는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다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했어요. 또한 독립 미디어 플랫폼에서 일하는 친구 요시다에게도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은 저널리스트였어요. 요시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기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진실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길 기다렸어요. 급격한 공개보다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진실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폭풍처럼 갑자기 밀려오는 진실보다 서서히 스며드는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방송국의 반대와 압력에 직면했지만 저는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외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바라고 믿었고 언젠가 일본 사회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공식적인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기회가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서히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토 교수의 언어학 세미나에서 디지털 시대 문자체계의 효율성이란 주제로 학술 토론이 열렸어요. 학계에서 조용히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한 달 후, 요시다가 독립 미디어 플랫폼의 디지털 시대의 언어 혁명이라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의 은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이 기사는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몇 곳에서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 넥스트로직은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CEO는 언어의 효율성은 곧 경쟁력이라며 국가적 자존심보다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도쿄공대에서는 한글과 다른 문자체계의 디지털 효율성을 비교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 서울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학문적 호기심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이런 변화에 조금씩 기여하고 있었어요. NHK에서 정식 다큐멘터리는 불가능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언어와 문화 시리즈의 일부로 한글의 특성을 간략히 소개하는 5분짜리 세그먼트를 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피했지만 시청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하셨어요. 지난 대화 이후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기에 긴장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교회 찻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외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논쟁 이후 궁금증에 집 다락방을 뒤졌고 외할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거기엔 한글 연구 프로젝트와 그 결과를 은폐해야 했던 갈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일기에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언젠가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했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진실을 찾아내고 신중하게 알리려 노력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고 고백했어요. 아카리, 내가 옳았어. 진실은 아무리 불편해도 마주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어머니와 저는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가족의 자부심과 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에 알려져야 할지 함께 고민했어요. 그날 우리는 단순히 화해를 넘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더 커졌어요. 일본 국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에서는 한글 알고리즘 연구의 필요성이 공식 논의되었습니다. 몇몇 대기업은 이미 내부적으로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를 실험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어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급격하지 않고 점진적이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하나씩 쌓여가는 진실. 저는 이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이라고 믿었어요. 사회가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첫 변화의 신호는 1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교육부가 발표한 미래 디지털 교육 혁신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별 연구 학교들에서 디지털 시대 언어체계의 이해라는 실험적 커리큘럼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글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의 10개 학교에서 선택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어요. 프로그램의 공식 목적은 디지털 시대 다양한 문자체계의 과학적 이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제시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컴퓨터 과학과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학생들은 선입견 없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효율성의 관점에서 한글의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기업 세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니와 라쿠텐 같은 대기업들이 한글 알고리즘을 활용한 AI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쿠텐의 CEO는 국가적 자존심보다 기술적 효율성이 우선 이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NHK에서 일어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다나카 부장이 저를 불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문자 혁명이라는 제목의 특별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과 일본 정부의 연구까지 모두 다룰 수 있다고 했어요. 부장은 사회 분위기가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내용을 다룰 준비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쁘게 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바라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된 순간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편견 없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문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성취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결코 인정하지 않았을 것들이었죠.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방영되었어요. 시청률은 기대 이상이었고 후속 토론 프로그램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생각보다 이 진실을 성숙하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반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의 실험적 프로그램은 3년 후 50개 학교로 확대되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한글 기반 프로그래밍 과정이 정규 커리큘럼으로 채택되었어요. 일본 사회는 국가적 자존심보다 현실적 효율성과 과학적 진실을 선택하며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변했어요. 한국을 열등한 나라로 여기던 편견에서 벗어나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배우고 협력할 때 더 큰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외할아버지의 일기를 출판하자는 어머니의 제안으로 우리는 미즈노 게니치,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외할아버지의 내적 갈등과 양심의 목소리를 담아냈고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NHK 특별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 제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는 한국을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좋은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선택받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은 결국 진실 그 자체입니다. 카메라가 멀어지고 도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화면을 채웁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진실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당해왔던 불공정한 대우들이 폭로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문제를 밝혀낸 인물이 미국 명문대 교수도 변호사도 아닌 단 16살의 한 한국계 소년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이 사건이 백악관까지 보고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이 소년이 경제 개혁을 주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평범한 한국계 미국인이죠.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청소하시는 맨해튼 고급 빌딩에서 저는 이미 청소도구를 들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52세의 한국계 이민자예요. 20년 넘게 이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시죠. 아버지는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은 나와 달라. 에릭은 대학에 갈 거야. 화장실 바닥을 닦으면서 창문 너머로 뉴욕의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봅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겠죠. 하지만 저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아버지를 돕고 10살 여동생 소피의 학비를 위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 아무리 다양한 인종이 많다지만 여전히 아시아인들에게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요. 관리인 마이크는 제 손에 남아있는 수학 문제를 풀다 생긴 잉크 자국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부해서 뭐하게? 너희 같은 짱깨들은 결국 이런 일 하게 될 텐데. 아시아인 주제에 꿈도 크다. 그러더니 제가 막 닦은 거울에 일부러 침을 뱉고 가버렸어요. 마치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는 듯이. 가슴이 화로 가득 찼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마이크가 뱉은 침까지 닦으며 손이 떨렸죠. 아버지는 항상 참으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참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수건으로 거울을 꼼꼼히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보여주겠어. 두고 봐.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이 저를 발견했어요. 한 달 전 그들이 아버지와 제가 일하는 빌딩에서 저를 봤던 겁니다. 그 이후로 매일이 지옥이었죠. 야, 쓰레기 청소부 왔다. 브라이언이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저기가 내 미래 직장 아니야? 화장실 청소 기술 더 배워야지. 그러더니 브라이언이 제 앞에 와서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듯 동양인 흉내를 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크게 웃기 시작했죠. 눈치 보는 선생님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어요. 아시아인은 청소나 열심히 해야지. 공부는 해봐야 백인들이 다 가져간다고. 내 아버지처럼 영원히 우리 똥이나 치우며 살게 될 거야. 그의 친구 데릭이 제 어깨를 세게 밀며 말했어요. 우리 집 화장실도 좀 청소해 줄래? 너네 집안 대대로 하는 일이잖아. 그들은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손끝이 격렬하게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폭발 직전이었지만 장학금을 잃을 수도 있어 참아야 했습니다. 소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생에게 필요한 건 감정을 폭발시키는 오빠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오빠였으니까요. 비켜줄래? 수업에 늦겠어.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들이 비웃으며 지나갈 때 속으로 맹세했어요. 숫자로 증명하겠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수학 교실로 들어서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여기만큼은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첫 수업은 고급 수학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복잡한 방정식을 칠판에 적는 순간 다른 세상으로 빠져들었어요. 숫자들 사이의 패턴을 찾는 것은 제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음악가가 멜로디를 듣는 것처럼 저는 방정식 속에서 리듬을 찾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구석에 혼자 앉아 아버지가 싸주신 김밥을 먹었어요.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또 그 이상한 냄새. 진짜 역겨워. 여학생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그거 뭐야? 생선 썩은 거 먹는 거야? 테이블 건너편에서 누군가 소리쳤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눈이 저렇게 되는 거야. 썩은 음식만 먹으니까. 한 남학생이 제 도시락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김밥이 카페테리아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을 주워보니 밑에는 아버지가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에릭, 내가 자랑스럽구나. 오늘도 화이팅.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면서도 항상 저와 소피를 위해 시간을 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그들이 정말 싫었어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수학 동아리에서 경시대회 준비를 했습니다. 제시카가 제 수학 실력을 칭찬해 주었죠. 처음으로 그날 누군가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소피가 수학시험 100점 받았다며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소피를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브루클린 과학고에서 열리는 수학 경시대회 날이었어요.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주립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소피가 아직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준비를 마쳤죠. 에릭, 벌써 일어났구나. 아버지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대회 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너라면 잘할 거야. 학교에 도착하자 대회장인 강당이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부터 다른 학교에서 온 참가자들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떨리긴 했지만 숫자들 앞에선 언제나 차분해지니까요.
등록을 마치고 자리에 앉는데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 또 나왔네. 아시아인들은 수학밖에 모르잖아.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들도 대회에 참가했더군요. 제가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대표는 다재다능해야지. 수학만 잘해서 뭐하냐? 진짜 로봇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시험지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시작합니다. 감독관의 신호와 함께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문제부터 난이도가 상당했죠. 하지만 저에겐 이런 문제들이 흥미로운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어요.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저와 수학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죠.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시간이 반도 지나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아직도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결과가 발표됐어요. 제 이름이 1등으로 호명됐습니다. 만점이었죠. 잠시나마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 대표 선발 결과가 게시판에 붙었어요.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다시 확인해봤지만 분명 저는 탈락이었어요. 대신 4등을 한 브라이언의 이름이 있었죠. 바로 윌슨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심사위원 중 한 분이었어요. 에릭, 내 실력은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단다. 하지만 우리 학교 대표는 균형 잡힌 인재가 필요해. 브라이언은 리더십과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거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시아계 이민자 청소부의 아들은 학교의 얼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공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복도를 나오는데 브라이언이 친구들과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갔어요. 봤지? 백인들이 다 가져간다고 했잖아. 그 순간 많은 감정이 몰려왔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제 눈에 담긴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더 큰 목표를 세울 거야. 그날 밤,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학교 대표가 아닌 더 큰 무대를 목표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매일 힘든 청소 일을 하시는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제 실력을 증명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 누구도 제 가치를 의심하지 못할 테니까요. 책상 위에는 제가 만점 받은 시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MIT 수학 올림피아드 안내문을 붙여놓았어요. 이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MIT 수학 올림피아드 안내문을 계속 읽어보며 걸었어요.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완벽한 점수를 받고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정말 불공평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소피는 숙제를 하고 있었죠. 조용히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표정을 단번에 알아채셨어요.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대회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만점을 받았지만 학교 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브라이언이 대신 선정된 이유, 그리고 제가 느낀 불공평함까지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에릭,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가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민자야. 아무리 공부해도 운이 없으면 힘들다. 내가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였다는 걸 알고 있니?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화장실 청소부일 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교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럼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야. 내가 백인들보다 2배, 3배 더 잘해야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피가 와서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오빠, 괜찮아. 난 오빠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 소피의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아버지께 청소 일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고급 아파트 단지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날이었거든요. 내가 공부해야지 이런 일 돕지 않아도 돼.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동의하셨죠. 고급 아파트 화장실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거울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정말 그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거울을 닦다가 문득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처럼 이 세상도 반사와 패턴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제 목소리가 텅 빈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그 패턴을 바꾸면 세상도 변한다. 아버지가 화장실로 들어오셨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을 생각해 봤어요. 무작위로 보이는 숫자들 속에서도 항상 패턴이 있었죠. 그리고 그 패턴을 찾으면 문제가 풀렸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패턴을 이해하고 바꿀 수 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눈에 뭔가 달라진 표정이 보였어요. 걱정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이었죠. 내가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세상의 패턴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니까. 그날 밤, 저는 더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인정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의 패턴을 바꾸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기로요. 첫 번째 목표는 MIT 수학 올림피아드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도전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다음 날 새벽 4시,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이미 커피를 마시고 계셨죠. 우리는 조용히 아파트를 나와 맨해튼으로 향했어요. 새벽의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아버지의 빌딩에 도착해 청소 도구를 꺼냈어요. 저는 로비를, 아버지는 화장실을 맡았죠. 로비를 닦으며 수학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릭, 여기 좀 도와줄래? 아버지 목소리에 화장실로 갔어요. 쓰레기통이 넘쳐 있었죠. 쓰레기를 버리러 건물 뒤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나쳤겠지만 종이에 적힌 수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수학 논문이었습니다. 복잡한 방정식과 증명들이 빼곡했죠. 이건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학교에 가는 내내 그 논문이 생각났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죠. 방과 후 도서관에 앉아 논문을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방법이라면 훨씬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는데 논문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논문에 푹 빠져 살았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있군요. 혹시 이 논문을 이해하고 있나요?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조금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 다변수 함수의 극한값 접근 방식이 독특해서요. 이 부분은 증명이 불완전한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노신사는 놀란 표정으로 제 설명을 들었어요.
내 이름은 리처드 콜먼이야. MIT 수학과 교수지. 그리고 방금 자네가 설명한 건 내가 한 달 전에 포기한 연구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논문이 콜먼 교수의 것이라니. 죄송해요. 쓰레기통 근처에서 발견해서. 콜먼 교수는 손을 들어 제 사과를 막았죠.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고마워해야겠군. 내가 막혔던 부분을 자네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교수님은 의자에 앉아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에릭 윤입니다. 에릭, 자네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다음 달에 MIT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리는데 내가 개인 지도를 해줄 수 있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기회가 제게 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부의 아들인데요. 콜먼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수학은 신분이나 배경을 묻지 않아. 오직 진리만 보지. 자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차별이 떠올랐지만 눈앞의 기회가 더 크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며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구겨진 종이가 제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단순히 청소부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패턴을 발견하고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수학자였습니다. 콜먼 교수의 지도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오후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수학의 새로운 세계를 만났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새로운 개념들이 제 것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른 뒤 MIT 전국 수학 경시대회 날이 왔습니다. 보스턴 캠퍼스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로 붐볐어요. 접수대에서 이름표를 받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이었죠. 고급 옷을 입은 그들 사이에서 저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브루클린 공립고등학교? 여기는 보통 프랩스쿨 학생들만 오는데. 접수 담당자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대회장으로 향하는 길, 몇몇 참가자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해봐. 아시아인은 계산기나 다름없다니까. 이민자들은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여기 오는 거야.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콜먼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감정에 휘둘리지 마. 수학은 감정이 아닌 논리야. 대회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00명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배정된 21번 자리로 가서 앉았죠. 옆자리 학생이 저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잘했네. 하지만 이건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야. 대답하지 않고 책상 위를 정리했어요.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떠올랐습니다. 시작합니다. 감독관의 신호와 함께 시험이 시작됐어요. 시험지를 펼치자마자 신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난이도가 상당했지만 차분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들은 고차원 방정식과 위상수학, 복소수 해석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콜먼 교수님과 함께 연습했던 것들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서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시험 시작 후 30분, 주변을 보니 대부분 학생들이 아직 첫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5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죠. 6번째 문제를 풀던 중 갑자기 앞서 푼 4번째 문제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 4번 문제. 적분 경계가 잘못됐어. 서둘러 돌아가 검토했어요. 실수를 발견하고 빠르게 수정했습니다. 문제의 패턴을 다시 분석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찾았죠. 나머지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 시작 후 1시간 20분,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고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감독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벌써 다 풀었나요? 아직 40분이나 남았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까 코웃음 치던 옆자리 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결과는 오후에 발표됐습니다. 긴장한 채로 발표를 기다렸어요. 콜먼 교수님이 내 어깨를 토닥이셨죠. 내가 어떤 결과를 받든 자랑스럽다. 대회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올해 MIT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만점을 받은 유일한 학생. 브루클린 공립고등학교의 에릭 윤 학생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이름이 호명됐다니.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트로피를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는 간결하게 말했어요. 결국 숫자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날 밤 트로피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소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가 달려와 안겼죠. 오빠, 정말 해냈구나.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깨트린 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가두고 있던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MIT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이후 일주일간 우리 가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지역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고 학교에서는 축하 행사를 열어줬어요.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조차 더 이상 저를 놀리지 않았죠. 아버지는 매일 출근하기 전 트로피를 닦으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자 소피가 울면서 저를 맞았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이었죠.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피의 손을 잡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찾았죠. 아버지는 깁스를 한 오른쪽 다리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빌딩 계단을 청소하다가 미끄러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닥이 젖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오른쪽 경골 골절이었죠. 최소 8주간 깁스를 하고 일을 쉬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8주간 일을 못한다는 건 8주간 수입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험에 대해 물었지만 아버지는 청소회사 계약직이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치료비는 아버지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복잡했어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소피를 바라보니 더 걱정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학교 등록금을 내야 했거든요. 그날 밤 가계부를 꺼내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을 확인했어요. 저축은 거의 없었고 매달 나가는 지출은 많았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어떻게든 수학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나 기하학적 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버지가 일하던 청소 회사를 찾아갔어요. 관리자 마이크가 저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버지의 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죠. 마이크는 비웃었지만 마침 사무실에 있던 소냐라는 여직원이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몰래 아버지의 계약서 복사본을 건네주며 이민자들은 항상 불리한 계약을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했어요. 법률 용어가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아버지의 근무 시간과 급여 계산법이 일반 직원들과 달랐어요. 이것은 불공정한 계약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민자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계약 조항이 있었어요. 그들은 동일 업무에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었고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죠. 도서관에 가서 노동법을 공부했어요. 밤새 자료를 찾고 계산했습니다.
청소회사가 이민자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지 수치로 증명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소피가 제 방에 들어와 식사를 권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며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소피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 결심이 섰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했어요. 정리한 자료를 들고 지역 노동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제 보고서를 보고 놀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모았는지 물었어요. 수학을 좋아해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특기라고 설명했죠. 담당자는 청소회사를 조사하고 아버지와 다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첫 걸음을 뗀 기분이었습니다. 수학이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병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도울 차례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더 큰 불공정함에 맞서는 시작이었습니다. 노동청에 제출한 제 보고서는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MIT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가 이민자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임금 체계를 밝혀냈다는 기사를 쓰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버지와 상의한 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지역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16세 수학 영재, 수식으로 사회 불평등 증명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청소회사는 즉각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을 내고 임금 체계를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아버지와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밀린 임금과 보상금이 지급되었어요. 한 달 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제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계 청소부의 아들, 수학으로 이민자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다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청년혁신가 초청 행사에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죠. 워싱턴 D.C. 로 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던 소년이었어요. 이제는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었죠. 백악관에 도착한 날 웅장한 건물 앞에 서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혁신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통령이 입장했을 때 모두가 기립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는 제가 어떻게 급여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발견했는지 물었고 놀랍게도 제 의견을 구했어요. 이런 시스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지난 몇 주간 고민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민 노동자와 빈곤층을 위한 새로운 급여 체계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교육 수준과 언어 능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제 설명을 들으며 대통령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불공정함을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방정식과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대통령은 제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행사가 끝난 후 경제자문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아이디어를 경제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어요. 워싱턴을 떠나기 전 국회의사당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 말씀은 여전히 사실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 불공평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이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 날 모든 주요 채널에서 같은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아시아계 청소부 아들이 미국을 바꾸다. 제 이야기는 갑자기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모두가 저를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와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유명 대학들에서 장학금 제안도 들어왔어요. 그러나 저는 곧 이 모든 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다리는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방과 후 시간이면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일하시는 빌딩으로 갔습니다.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닦았어요. TV에 나온 애가 왜 여기서 청소를 해? 건물 관리인이 놀라워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청소 일을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서 뉴욕 노동자들의 급여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이민자와 소수 인종 노동자들을 위한 더 공정한 급여 체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수학 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피와 그녀의 친구들 몇 명만 왔지만 점점 소문이 퍼져 교실이 꽉 찰 정도가 되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특히 기뻤던 순간은 브라이언이 자신의 여동생을 데리고 왔을 때였어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백악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안한 모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오빠, 왜 유명해질 수 있는데 그냥 청소부로 남아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빌딩 옥상에 올라가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었습니다. 맨해튼의 빛나는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MIT와 콜롬비아 대학에서 장학금 제안이 왔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내 삶의 방정식을 풀어가야 할 차례야. 바람이 불어오자 몸을 떨었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청소부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